8마리의 쥐가 이상적인 세계에 도입되었습니다. 수컷 4마리, 암컷 4마리였습니다. 그들은 무제한의 음식과 물을 제공받았습니다. 질병도 없었고 포식자도 없었으며 어떤 종류의 위협도 전혀 없었습니다. 5년 후 마지막 한 마리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마리도 수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어떤 원인으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니버스 25 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험 중 가장 충격적인 실험입니다. 1968년 존 칼룬이라는 미국 과학자는 쥐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각 구석마다 푹신한 둥지 재료가 배치돼 있었고 온도는 완벽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우리 케이지는 엄격한 일정에 따라 손으로 청소되었습니다. 실험 대상은 국립보건원 사육장에서 선별된 가장 건강한 개체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물행동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 전체를 오직 하나의 질문, 즉 더 이상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의문에 바쳤습니다. 이 실험을 고안했을 당시 그는 이미 질문의 답을 찾고자 20년 넘게 연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릴랜드의 숲과 헛간의 우리 그리고 실험실 등에서 이전 버전의 실험들을 총 24번에 걸쳐 차례대로 실시했습니다. 각 실험은 쥐들에게 조금씩 다른 낙원을 제공했으며 그곳에는 부족함도 포식자도 그리고 탈출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실험에서 그는 동일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폭력이 격화되며 번식 행동이 일그러지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뒤 결국 무기력에 빠져 식민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24번이나 기록했습니다. 25번째 실험은 완성도 높은 엄격한 실험이 되어야 했으며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최종적인 해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메릴랜드 연방연구소 실험실에 설치했습니다. 각 벽을 따라 아파트처럼 쌓아 올린 공간이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철망 터널로 접근할 수 있는 한 변이 9피트인 정사각형의 우리였습니다. 카루는 이 공간들을 아파트형 주거지라고 불렀습니다. 각 공간에는 절대 고갈되지 않는 먹이 분배기와 마르지 않는 물병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는 이 공간이 약 3,800마리의 쥐를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근접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첫날, 그는 8마리의 창시 쥐를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처음 104일 동안은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쥐들은 이곳을 탐험하며 지형을 익히고 누가 어디에서 잘지 정했습니다. 이후 첫 새끼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개체 수는 2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5일마다 동물의 수는 이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315일이 되었을 때 600마리가 넘는 쥐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쥐들은 경사로 위에서 서로 올라타고 무더기로 잠을 자며 아파트 꼭대기 둥지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쥐 집단에서는 개체 수가 그 지역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면 남는 개체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주합니다. 다른 곳에서 새로운 땅을 찾습니다. 유니버스 25에서는 다른 곳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간도 역할도 없는 어린 수컷 쥐들은 우리 중앙으로 떠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운 없는 몸뚱이들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관찰하며 우리 위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겨야 할 싸움도 유혹해야 할 암컷도 지켜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했고 잘 먹었으며 정말로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 한 마리가 다른 쥐에게 공격을 당해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공격을 견디다가 일어나 몇 걸음 걷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컷이 이런 침묵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2번째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반대의 극단에 있었고 광적이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쥐보다도 우리 안을 더 빠르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다른 수컷들이 지키려 애쓰는 둥지에 억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쥐들이 지키고 있던 구애 의식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지배적인 수컷들의 폭력 앞에서도 멈추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에서 가장 황폐해진 구역에서는 어떤 정상적인 쥐사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암컷들도 이에 대응해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질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암컷들은 가장 높은 아파트로 올라가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컷들과의 상호작용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번식을 중단했습니다.
카루는 또한 그가 행동의 심연이라고 부른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먹이가 우리 전체에 고르게 제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쥐들은 특정 몇몇 먹이 분배기에 강박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먹이를 먹지 못했습니다. 다른 쥐들의 존재가 그들의 먹이 본능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 아무리 잘 채워진 분배기라도 혼자 있는 곳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먹이 공급 지점 몇 군데에 쥐들이 점점 더 몰리기 시작했고 우리 나머지 부분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후 여전히 새끼를 키우려던 어미 쥐들은 훨씬 더 어두운 방식으로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둥지를 지키는 것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했습니다. 처음에 영역을 차지했던 수컷들은 그 영역을 지키느라 지쳐 결국 가족을 보호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미 쥐들은 젖을 먹이면서도 스스로 둥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새끼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미 쥐들은 새끼를 버리고 구석구석 흩어놓았고 일부는 어떤 새끼가 자기 새끼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어미들은 새끼를 더 이상 자식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는 어미들이 새끼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콜로니 일부 지역에선 20마리 중 1마리도 젖을 떼기 전까지 살아남지 못했지요. 카루는 이 단계에서 콜로니의 사회 구조가 사실상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구조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살아남은 새끼들은 그들이 살든 죽든 신경 쓰지 않는 어미들에게 방치된 채 길러졌습니다. 이곳에서 정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본보기가 전혀 없었던 그들은 성체가 되었을 때 카룬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의 수컷들은 결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짝짓기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활동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자고 집착적으로 털을 다듬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털은 완벽했는데 갈등을 전혀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쥐가 없는 것처럼 집단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카루는 그들을 아름다운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겉보기엔 집단에서 가장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능적으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들은 결코 번식을 시도조차 안 했죠. 그들은 어떤 사회적 유대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모든 사회적 역할이 이미 다른 쥐에 의해 차지된 세상에서 발달했고 그들은 그저 종에 속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560일째의 개체 수는 2200마리의 쥐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넘지 못했습니다. 유니버스 25에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수정이 일어난 건 920일째였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쥐가 태어나지 않았고 집단은 계속 늙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이들은 계속해서 털을 다듬었습니다. 은둔한 암컷들은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폭력은 여기저기에서 이유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쥐들은 노쇠로 죽어갔고 그 자리를 이어받을 새로운 세대는 없었습니다. 1973년 5월 23일 유니버스 25의 마지막 쥐가 죽었습니다. 하룬이 뚜껑을 닫은 지 4년 10개월 후 그는 쥐들이 2번의 죽음을 겪었다고 썼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둘째는 육체적 죽음이었고 첫 번째 죽음은 그보다 수년 앞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논문이 발표되자 세상은 가장 명백한 해석에 주목했습니다. 안락함과 풍요로움 모두 죽음을 부르며 실현 없는 삶은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외모를 지녔으나 조용히 사라진 이들의 이미지는 20세기 말 가장 많이 인용된 은유였고 도시계획가들 또한 이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으며 정치 성향을 막론한 모든 정치인들도 그러했습니다. 현대 삶의 쇠퇴를 경고하고자 하는 누구든 이 쥐들에게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카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결론은 그 글 속에 그의 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룬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처럼 복잡한 동물에게도 비슷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논리적인 결과였다.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역할의 수를 훨씬 초과한다면 그 결과는 오직 폭력과 혼란뿐일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가져온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역할의 소멸이었습니다. 개체 수가 집단이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의 수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을 때 자리를 잃은 쥐들은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싸움을 하던 쥐들은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었습니다.
어미 쥐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둥지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젊은 쥐들은 그들에게 기대되는 어떤 것도 물려받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각 개체에게 종이 삶에 참여할 이유를 부여하던 구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먹을 것과 물은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족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아무도 천국에 포함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안락함이 그들을 죽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던 저항을 없앴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론 자신은 비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은 경력을 몰락을 예측하는 데 쓰지 않고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에 바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니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변수를 수정했습니다. 그는 낙원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도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쥐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축소될수록 유일한 가능한 길은 개념적 공간, 아이디어, 네트워크, 그리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역할을 창조하는 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것을 이데이션 생성성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위한 학술적인 표현입니다. 해결책은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 이유를 발명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이 데이터 안에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낙원, 8마리의 쥐, 5년, 완전한 멸종, 그리고 어떤 독성 보고서로도 결코 명명할 수 없는 사망 원인. 쥐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몫입니다.